여러 위대한 과학자들, 뭐 갈릴레오니, 뉴턴이 이런 말씀을 드릴 텐데 그 과학자들이 굉장히 위대했지만 전설적인 얘기 때문에 그런 내용 때문에 위대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훨씬 더 인간적인 이유들 때문에 어떤 경우에 성공하고 어떤 경우에 실패하고 그랬던 이유 때문에 굉장히 위대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과학적의 방법론적인 특징들을 다 만족하면 그 결과물이 참이라는 게 따라 나오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틀릴 수 있다고? 말이 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이 과학의 역사를 살펴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철학과의 이상욱입니다. 저는 과학철학자입니다. 저한테 자주 제기되는 질문이 과학 철학한다고 하면 과학 철학은 과학입니까? 철학입니까? 이거 많이 물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과학에 대한 철학입니다라고 답을 하면 그걸 답을 들은 건지 고개를 갸우뚱거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 소개를 약간만 더 하면요. 사실 저는 이제 학부와 그 대학원까지는 물리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과학 철학으로 박사를 했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 배경을 듣고 나서 물어보는 게 그럼 왜 물리학을 하시다가 철학으로 전공을 바꾸셨나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저는 그때 약간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저는 전공을 바꿨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19세기 초까지 과학자들은 이런 과학 철학적인 내용들을 함께 탐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고등학교 시절까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즉 과학이 제기하는 수많은 흥미로운 개념적 문제나 윤리적 문제나 철학적 문제들을 이제 물리학을 공부하면서 같이 연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물리학과에 가서 수업을 듣다가 이제 그런 질문을 하면 교수님들께서 약간 이제 좀 딱한 눈길로 저를 쳐다보시면서 철학과 가서 그런 거 물어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예전하고 달리 이 물리학이라는 과학과 철학 사이의 간극이 훨씬 많이 벌어졌구나 하는 점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물리학이 너무 재밌었고 물리학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 이론적 세계관이 흥미로워서 석사 공부까지 물리학을 했는데 이제 그걸 하고 나서 제가 원래 관심이 있었던 이런 물리학에 대한 철학 혹은 과학 철학과 물리학을 동시에 진행하는 게 현대 물리학 연구의 맥락에서 좀 어렵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이제 과학자로서의 커리어는 쌓을 수 없지만 과학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모습들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것들을 공부하고 그것에 대한 어떤 철학적인 탐색을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사실은 과학 철학을 박사학위 과정에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부터 이제 들려드릴 얘기는 제가 관심이 있었던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에 근거하되 그것이 갖는 다양한 철학적인 내용들, 그 개념들, 문제들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과학이 갖는 어떤 권위를 손상시킨다. 뭔가 이제 과학이 그렇게 확실하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과학을 공격한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제가 이제 앞으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제 목적은 실제로 과학 연구가 엄청나게 하기 힘들다 하는 점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특히 그 과정에서 우리가 알았던 여러 위대한 과학자들, 뭐 갈릴레오니, 뉴턴이 이런 말씀을 드릴 텐데 그 과학자들이 굉장히 위대했지만 제가 이제 전설과학사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그 과학자들에 대해서 잘못 알려진 전설적인 얘기 때문에 그런 내용 때문에 위대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훨씬 더 인간적인 이유들 때문에 그 과학자들이 자신이 해결하려고 했던 문제들을 엄청나게 노력하면서 어떤 경우에 성공하고 어떤 경우에 실패하고 그랬던 이유 때문에 굉장히 위대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강의니까 과학 철학의 내용에 구체적인 사례 위주로 들어가기 전에 일단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인 과학적이라는 말 그것이 뭘 뜻하는지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근 광고 중에서 침대가 아니라 과학입니다. 뭐 침대는 과학입니다. 뭐 이런 광고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광고 내용을 보면 뭐 이렇게 침대를 대충 만들지 않고 사람들이 누웠을 때 편안함이라든가 뭐 스프링의 배치라든가 이런 걸 과학적으로 잘 연구해서
굉장히 좋은 침대를 만들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광고는 사실은 겉으로는 그런 과학적 연구를 통해서 만든 침대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고 싶은 얘기가 자신들이 만든 침대가 최고다. 그리고 그 최고라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다. 뭐 이런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은 여기서 제가 착안을 한 게 우리가 그 일상적인 대화나 아니면 과학자들끼리 얘기할 때도 어떤 것이 과학적이다라고 얘기할 때 두 가지 사실은 좀 다른 의미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부터 탐색하면서 과학 철학이 도대체 뭔가에 대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과학적이라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하나는 과학적 방법론이라고 이렇게 잘 확립된 분야마다 연구를 하는 방식들이 있거든요. 아까 침대의 경우처럼 대충 침대를 만들지 않고 여러 가지 테스트도 해보고 여러 가지 고려사항들도 확인해보고 그런 것들을 체계적인 방식으로 그 침대 만드는데 적용해서 침대를 만들었다. 과학적이라는 말의 방법론적 의미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그 침대 광고가 암묵적으로 사실은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 이 침대가 최고라는 건 과학적이다. 즉, 이 침대가 최고라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여기에 대해서 함부로 딴지를 걸지 말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더 이상의 논의를 막으려는 그런 어떤 제가 그걸 보장적 의미라고 하는데요. 과학적이라는 단어를 그 보장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후자, 전자 모두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결과입니다라고 얘기할 때 사람들은 저 뭐 이렇게 흰옷 입고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오랜 기간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그 결과를 얻었겠구나. 그러니까 상당히 믿을만 하고 근거가 있겠구나라고도 이해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 막 토론을 하다가 서로 의견이 엇갈릴 때 누군가가 나와가지고 그 과학적으로 이미 다 입증된 얘기야. 이게 과학적인 결론이 이게 나왔어. 라고 얘기하면 그때의 어떤 뉘앙스는 이게 과학적으로 이미 결론이 다 내려졌으니까 여기다 추가적으로 어떤 이견을 제시하거나 다른 견해를 제시하는 건 의미가 없다. 이미 다 끝난 얘기다. 이게 진리다. 이런 식의 선언적인 용도로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둘을 잘 구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선 과학적이라는 말이 갖는 방법론적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거는 근대 과학혁명 시기 이후로 베이컨이니 수많은 과학 사상가들이나 과학 철학자들이 굉장히 정교하게 가다듬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크게 저는 이걸 네 가지로 보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초자연적 원인들을 과학적 설명이나 이론에서 배제하고 오직 자연적 원인만 사용한다. 그러니까 대개 이제 계몽주의 시기 때 과학을 미신이나 신념과 종교적 신념과 대비시킬 때 많이 사용했던 과학적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과학 그러면 떠오르듯이 뭔가 실험하고 관측하고 그러니까 과학은 경험적 증거, 경험적 자료에 기반해서 이론들을 평가하고 어떤 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한다. 이런 경험적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요. 과학적이라는 의미는 분석적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게 이제 문학이나 예술 분야에서 자주 하는 거죠. 어떤 이미지나 인상들을 보고 통찰력을 발휘해서 전반적인 어떤 흐름들을 얘기하거나 과학은 그런 방식으로 연구하지 않습니다. 과학은 그렇게 굉장히 한꺼번에 이해하기 쉽지 않은 어떤 현상들이 있을 때 그 현상들을 조각조각 잘라서 그 각각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그 구체적인 인과 과정을 공부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것들에서 얻어진 그 결과들을 모아서 전체에 대한 인과작용이라든가 전체에 대한 지식을 얻으려는 그러니까 흔히 과학은 환원적이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게 이제 이 분석적 연구 방법에 해당됩니다. 왜 분석적 연구 방법을 쓰는지 그 이유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르겠습니다. 부처가 되면은 과학 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해탈을 하시면. 왜냐하면 사물을 보고 정관해서 이 본질은 뭐다 라고 딱 얘기할 수 있으면 과학 연구 필요 없어요. 근데 과학자는 굉장히 똑똑한 분들이지만 해탈을 한 분들이나 신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현상을 한꺼번에 이해하는 건 불가능하고 인간이 가진 인식적 한계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만 모형이나 이론들을 사용해서 조각조각 이해한 다음에 그것들을 붙여서 이것들이 그러면 다 같이 있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런 걸 연구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점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과학은 체계적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개별 과학자가 막 연구를 해서 어떤 결과를 제시했다고 해서 그게 과학이 되지 않습니다. 그 연구 결과에 대해서 비슷한 어떤 전문성을 가진 동료 과학자들이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문제점을 지적해서 보완 연구를 하고 그래가지고 결국 합의를 도출해서 이거 이 정도면 훌륭한 연구다. 그런 합의가 도출됐을 때 비로소 그것이 과학 지식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이 말이 함축하는 바가 뭐냐면 만약에 모든 인류가 멸망하고 무인도에 어떤 사람이 어떤 과학자 혼자서 외도로 이렇게 떨어져 되게 있게 되었다. 그 상태에서 그 사람이 과학 연구를 하면 그게 과학이냐? 그 직관적으로는 그게 과학일 것 같은데요. 그분이 뭘 스스로 만들어내거나 발견했다고 해도 그것이 동료 과학자들의 공개적 검증을 거치지 않으면 과학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학은 기본적으로 사회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이 과학의 체계적 성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기억하시죠? 일단 과학은 자연적이고요. 그 다음에 경험적이고 분석적이고 체계적입니다. 이 네 가지 속성을 가진 과학 연구 방법론은 사실은 상당한 정도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적 연구 방법론들을 제대로 활용할 때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우리가 안정적으로 믿을 만한 지식을 생산하는데 유리하다는 점은 그거는 과학 철학자들이 모두 다 동의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과학적의 방법론적인 특징들을 다 만족하면 과학적의 보장적 성격, 그 결과물이 참이라는 게 따라 나오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과학자들하고의 직관이 좀 다를 텐데요. 많은 과학자분들은 엄청나게 힘들게 연구해가지고 연구한 결과 그리고 동료 평가도 다 거쳤고 거기에 관련된 경험적 증거가 엄청나게 많이 모아져 있는데 이게 틀릴 수 있다고? 말이 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이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참이라는 맞다는 얘기는 어디서 알 수 있냐면 과학의 역사를 살펴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대부분의 과학자들도 동의하실 부분이 과학은 진보해 왔지 않습니까? 즉 과거의 과학자들이 알던 지식의 양이나 내용 중에서 틀린 것들이 교정되고 훨씬 더 많은 지식들이 지금까지 축적돼 왔다고 할 수 있는데 요점 뭐냐면 과학이 진보했다는 사실 자체가 함축하는 바가 과학이 연구 방법론들을 과학적으로 굉장히 정교하게 활용해서 충실하게 연구를 수행하더라도 여전히 틀릴 수 있다 하는 점을 알게 되는 겁니다. 과학 연구를 통해서 얻어진 결과가 참이라는 걸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나서 제가 약간 어려운 얘기를 조금만 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이게 사실은 철학적으로 조금 복잡합니다. 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자연적이라는 특징은 과학적 설명에서 초자연적 원인은 배제하고 오직 자연적인 원인들만 사용한다는 뜻이다. 충분히 이해가 되죠? 미신 같은 거 사용 안 하고. 근데 정확히 자연적 원인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이게 어려워집니다. 왜 어려워지냐면 과학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지금 현재 우리는 자연적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원인들을 예전 과학에서는 초자연적 원인이라고 생각했던 이해가 꽤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자기장이에요. 자석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몰랐을 때 자석은 뭔가 우주의 원리와 공명해서 사람들의 건강이나 운명에 영향을 끼친다는 생각이 꽤 널리 퍼져 있었거든요. 그럼 그때까지의 자기장은 초자연적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사실은 과학의 역사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얘기를 하려면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자연적 원인이라는 것은 과학이 그 설명 과정에서 활용하는 원인들, 즉 자연과학이 활용하는 원인이 바로 자연적 원인이다. 근데 눈치 빠른 시청자께서는 짐작하시겠지만 그러면 순환적이 되죠. 왜냐하면 과학적 방법론의 특징을 자연적이라고 정했는데 자연적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현재 과학이 뭘 하는지를 봐야 된다면 이게 뱅뱅 돌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를 조금 극복하기 위해서 과학 철학자들이 몇 가지 논의를 했는데 그걸 조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근거는 이겁니다. 어떤 원인을 도입했을 때 그걸 갖다 구태여 쓰지 않아도 되거나 그걸 써서 별로 이득이 될 게 없는 경우가 아니라는 점이 확실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계몽주의 사상가로 굉장히 유명한 그 사람들 중에서 당시의 수면제 효과에 대해서 설명이 이루어졌던 방식을 우스꽝스럽게 그 풍자했던 사람이 있는데 볼테르가 대표적인데요. 볼테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수면제에 대해서 거기에 비루투스 도미투스라는 성분이 있어서 잠이 오게 한다라는 설명은 그건 제대로 된 설명이 아니다. 왠지 아세요? 비루투스 도미투스가 있어 보이지만 라틴어로 잠이 오게 하는 성분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수면제가 왜 잠이 오게 하냐? 잠이 오는 성분이 있어서야. 이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원인들을 도입하는 건 전혀 자연적이지 않습니다. 뭔가 설명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추가적인. 또 다른 하나의 특징은 그것을 측정 가능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수면제에 어떤 잠이 오는 성분이 있을 때 그 성분이 어떤 성분인지를 측정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게 왜 잠이 오게 만드는지 그 메커니즘도 밝혀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마지막 한 가지는 우리가 그것을 조작 가능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자연적 원인이 있을 때 뭐 10, 100 이런 식으로 세기를 조정하거나 양을 조정하거나 해서 그것의 변화, 그 원인의 변화에 따라서 실제로 현상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자연적 원인이라는 것을 정의할 수 있다는 점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과학이 방법론적으로 훌륭하게 연구가 되었을 때 그 결과의 평균적인 신뢰도는 당연히 그렇지 않은 비과학적인 방식으로 연구됐을 때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다만 조심할 것은 제가 예전에 그 어린 딸을 키울 때 느꼈던 건데 그때 열심히 이제 이유식 책 같은 거 찾아보고 그랬거든요. 찾아보면 거기서 이유식은 과학이다. 그러니까 예전에 어른들이 하셨던 방법들은 사실은 비과학적이니까 믿을 게 못 된다. 뭐 이런 내용을 보고서 되게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유식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연구해서 얻은 결과가 더 신뢰할 만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결과는 무조건 참이고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오랫동안 상당히 지혜를 통해서 축적해왔던 어떤 그런 내용들은 전부 다 형편없이 말도 안 되는 거라는 생각은 그건 전형적인 과학주의이거든요. 굉장히 그 옹호되기 어려운, 정당화되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만의 문제점들을 지적을 한다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요. 과학적이라는 말이 방법론적인 의미와 보장적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데 방법론적 의미는 상당히 그 근거가 있고 타당하지만 즉 방법론적으로 잘 연구된 과학은 대개 믿을 만한 지식을 생산한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참을 보장하는 야 이거 과학이야 그러면 더 이상의 논쟁을 하지 못하게 막는 그런 태도는 사실은 옹호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실제로 우리가 과학에 대해서 제기될 수 있는 굉장히 흥미로운 철학적인 쟁점들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제기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드린 이 말씀이 정확히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를 그 위대했던 과학자들의 사례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다음 주에는 우리가 흔히 코페르니쿠스 혁명이라고 얘기하는 지구와 태양의 위치를 바꾸는 그런 엄청난 일이 어떻게 일어났고 그것이 갖는 철학적 함의는 뭔지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